꽃님이님들, 어떻게 우주꽃길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우주꽃길로 들어가봐요. 어제 하루 사이에 금값이 무려 14%나 떨어졌다는 뉴스 보셨나요? 은은 더 심해서 35%나 급락했습니다. 금과 은에 노후 자금을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아침에 시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아니면 금값이 정말로 꺾이는 시작일까요? 지금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더 사야 할까요? 그동안 수많은 시장 변동을 지켜봤고, 특히 귀금속 가격 변동의 원인과 패턴을 추적해왔습니다. 오늘 꽃님이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 금값 하락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 바뀌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정책 발언과 금융 환경의 변화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만들어진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금값 급락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금 투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꽃님이님이 금에 투자하고 계신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도 들려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2세 박영철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박영철님은 퇴직 후 10년 동안 은행 예금만 하다가 3년 전부터 금에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금 가격이 꾸준히 오르니까 안심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너무 당황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지금 당장 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박영철님께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은 단기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가치를 지키는 자산이라고요. 이번 하락은 특정 정책 발언들이 겹치면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충격이고 금 자체의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박영철님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마음을 진정하시고 급하게 팔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씩 더 사 모으는 전략으로 바꾸셨어요. 꽃님이님,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꽃님이님의 금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금값이 왜 떨어졌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공포에 휩싸여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원인을 알고 나면 이런 변동성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원칙이 꽃님이님의 금 투자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금을 급하게 팔거나 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태도로 금을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자산 보호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금값 급락의 진짜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하락이 왜 보통 조정과는 다른지부터 살펴보죠. 먼저 이번 하락이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금이 하루에 14% 떨어지고 은이 35% 떨어진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보통 금 가격은 하루에 1%에서 2% 정도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섰죠. 이건 단순히 투자자들이 금을 조금 덜 사거나 조금 더 팔아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요인은 미국 행정부 핵심 인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분이 달러 가치에 대해 낙관적인 발언을 했어요. 달러가 앞으로 강해질 거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달러가 강해지면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달러 자체가 안전자산 역할을 하니까요. 그동안 약달러 흐름이 이어지면서 금 가격이 계속 올랐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금으로 몰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강달러 신호가 나오니까 그 흐름이 뒤집힌 겁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시장은 정말 발언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특히 금융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동시에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큰 움직임이 있었어요. 국채가 대규모로 매도되면서 장기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국채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죠. 미국은 지금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 빚을 갚는 데 드는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제가 만난 67세 최현주님은 채권과 금에 분산 투자를 하고 계셨는데 이번 국채 매도 소식을 듣고 너무 불안해하셨어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금 가격도 떨어지니까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다고요. 저는 최현주님께 장기적으로 보면 금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 가치를 회복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단기 충격과 장기 가치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요. 두 번째 요인은 재무당국의 대응 발언이었습니다. 강달러 정책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시장 심리가 더 흔들렸어요. 그동안 달러가 약해질 거라는 예상 때문에 금과 은으로 자금이 몰렸었는데 이제 그 흐름이 역전될 수 있다는 신호가 온 겁니다. 그러면 금과 은에 쏠렸던 자금 일부가 되돌아오겠죠.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과도하게 상승했던 금 가격에 대한 차익 실현도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익을 확정하려고 금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팔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팔고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팔고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눈덩이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74세 김태성님은 금을 5년 동안 계속 사모으셨는데 이번에 가격이 급락하니까 그동안 모은 걸 다 팔아버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김태성님께 지금 파는 건 가장 나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따라서 팔면 손해를 보게 되죠. 오히려 이럴 때 참고 기다리거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조금씩 더 사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요인은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연준이 자산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연준이 자산을 축소한다는 건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두어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죠. 유동성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이 금이나 은 같은 자산을 사는데 쓸 돈이 줄어듭니다. 또 긴축적 기조를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어요. 긴축적이라는 건 경제를 조금 조이겠다는 거예요. 시장은 이런 신호를 빠르게 반영합니다. 유동성 축소를 미리 예상하고 금과 은 가격을 조정하기 시작한 거죠. 이 과정에서 단기 충격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느끼는데요. 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 하나만으로도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69세 정수진님은 은에 많이 투자하셨는데 은이 35%나 떨어지니까 정말 패닉에 빠지셨어요. 저한테 전화로 울먹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정수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산업용 수요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금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요.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급하게 팔지 말고 천천히 회복을 기다리는 게 낫다고 설명드렸어요. 이 세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한 겁니다. 달러 강세 신호, 국채 매도와 금리 상승, 재무당국의 강달러 정책 강조, 연준의 긴축 기조, 이 모든 게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금 자체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974년에 금 가격이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사람들은 금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 후에 금값은 다시 올라갔어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은 결국 회복했고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보면 지금 이 순간의 충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금은 처음엔 다른 자산들과 함께 떨어졌어요. 모두가 패닉에 빠져서 뭐든지 팔았으니까요. 그런데 위기가 지속되면서 금은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도 비슷했어요. 처음엔 충격으로 떨어졌다가 각국 정부가 돈을 풀면서 금값이 크게 올랐죠. 78세 이명숙님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을 조금 사셨다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겁이 나서 다 파셨대요. 그런데 그 후 금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걸 보면서 너무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온 것 같아서 이번엔 절대 급하게 팔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어요. 저는 이명숙님의 결정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험에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금의 중장기 가치를 뒷받침하는 요소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게 됩니다. 또 높은 정부 부채도 문제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실질금리 압박도 있습니다. 실질금리라는 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만약 물가가 높게 유지되면 실질금리는 낮아지죠. 실질금리가 낮으면 금의 매력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예금이나 채권이 매력적이지만 실질금리가 낮으면 금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 확대 기조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금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투자 차원이 아니라 외환 보유고의 다변화 전략입니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금의 비중을 높이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매달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일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장기 전략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들이 금을 계속 사들이면 장기적으로 금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급락을 금의 근본적인 가치 하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하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이번 금값 급락을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금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요. 그렇다면 우리는 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금을 단기 매매 배상이 아니라 장기 자산 배분의 한 축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기 매매라는 건 오늘 사서 내일 팔고, 가격이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정말 어렵습니다. 시장의 단기 움직임을 맞추는 건 전문가들도 힘들어해요.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73세 윤재호님은 금 가격이 오를 때마다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니까 수수료와 세금 때문에 별로 남는 게 없더래요. 오히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후회하셨습니다. 저는 윤재호님께 앞으로는 장기 보유 전략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조언드렸어요. 장기 자산 배분이라는 건 뭘까요? 내 전체 자산 중에서 일정 비율을 금에 배분해 두고 오래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10%를 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르내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전체 자산의 일부일 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자산으로 분산돼 있으니까요. 일시에 집중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금 가격이 비싼 시점에 전 재산을 금에 넣었다가 매일 급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죠. 반대로 급격히 매도하는 것도 위험해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패닉에 빠져서 다 팔아버리면 나중에 회복될 때 그 수익을 못 가져가게 됩니다. 70세 한미선님은 작년에 금 가격이 정점일 때 목돈을 한꺼번에 넣으셨대요. 그런데 이번에 급락하면서 정말 큰 손실을 보셨죠? 저한테 너무 후회된다고 조금씩 나눠서 샀어야 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미선님께 앞으로는 분할 매수 방식을 사용하시라고 권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사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전체 자산 중에서 얼마를 금에 배분할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5%에서 15% 정도를 권장합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위험하죠. 두 번째로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사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달 조금씩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높을 때도 사고 낮을 때도 사게 되니까 평균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정액 분할 매수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65세 송민우님은 제 조언대로 매달 일정 금액씩 금을 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가격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서 불안하셨대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평균 매수 가격이 괜찮게 형성됐고 마음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저는 송민우님의 방식이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 변동성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금은 안전자산이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절대 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하루에 14%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변동성을 미리 알고 받아들이면 패닉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저는 항상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금은 보험이라고 생각하라고요. 보험은 당장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위기나 큰 변동이 왔을 때 자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가격 변동에 일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로 다른 자산과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금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금도 있어야 하고 채권이나 주식도 적절히 섞어야 합니다. 부동산도 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여러 자산에 분산해두면 한 자산이 떨어져도 다른 자산이 받쳐주니까 전체적으로 안정적이 됩니다. 75세 조영희님은 금에만 집중 투자하셨다가 이번에 크게 떨어지면서 정말 힘드셨대요. 저는 조영희님께 자산 재배분을 권했습니다. 금은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예금과 채권에 나눠서 배치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건 자산 배분 비율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 금은 10% 배분했는데 금값이 올라서 15%가 됐다면 일부를 팔아서 다시 10%로 맞추는 겁니다. 반대로 금값이 떨어져서 5%가 됐다면 조금 더 사서 10%로 맞추는 거죠. 이런 리밸런싱을 하면 자연스럽게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리밸런싱을 하라고 권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번거롭고 너무 안 하면 비율이 많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68세 강수진님은 제 조언대로 매년 초에 리밸런싱을 하고 계세요. 올해 초에는 금 비중이 높아져 있어서 일부를 팔았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번 급락 전에 차익을 실현하게 됐죠. 강수진님은 규칙을 정해두고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뉴스에서 금값이 떨어졌다고 하면 불안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일시적인 건지 구조적인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급락은 정책 발언에 따른 일시적 충격이었죠. 금의 근본 가치가 변한 게 아니었어요. 뉴스를 볼 때는 표면적인 내용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되 맹신하지 않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의 의견도 참고는 하되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해요.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는 금을 15% 갖고 있는 게 좋을 수 있고 누구는 5%만 갖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면 그건 본인에게 맞지 않는 투자예요. 조금 수익이 덜 나더라도 편하게 잘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투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금 투자는 빨리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 1년 단위로 결과를 보면 안 돼요. 최소 5년, 10년 단위로 봐야 합니다. 77세 박상철님은 15년 전에 금을 사셨는데 중간에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결국 지금은 많이 올랐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여러 번 팔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참고 기다렸더니 결과가 좋았다고요. 저는 박상철님의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꽃님이님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금값이 하루 만에 14%나 떨어진 이번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는 35%나 급락했고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금의 가치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행정부 인사의 강달러 발언, 국채 매도에 따른 금리 상승, 재무당국의 강달러 정책 강조, 연준의 긴축기조 언급, 이 모든 게 한꺼번에 겹치면서 만들어진 단기 충격이었어요. 시장이 정책 발언과 금융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였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게 있어요. 금은 절대 안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셨듯이 금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상식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이지만 단기 변동성은 분명히 있어요. 올바른 관리 방법은 이거예요. 금을 장기 자산 배분의 한 축으로 보고 전체 자산의 5%에서 15% 정도를 배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사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을 쓰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리밸런싱을 해서 비율을 맞추고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값이 비쌀 때 전 재산을 한꺼번에 넣었다가 급락하면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반대로 급락했을 때 패닉에 빠져서 다 팔아버리면 나중에 회복될 때 수익을 못 가져가죠. 장기 매매를 시도하다가 수수료와 세금만 날리고 별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나 큰 변동이 왔을 때 금이 방어막 역할을 해주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 사들이는 상황에서 금의 중장기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분할 매수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리밸런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늘 당장 꽃님이님이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내 전체 자산 중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너무 많다면 일부를 팔아서 다른 자산에 분산하세요. 만약 너무 적다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사거나 팔지 말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에 걸쳐서 천천히 조정하세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금은 빨리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보험이에요. 이 마음가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꽃님이님의 금 투자 경험과 고민을 들려주세요. 지금 금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 이번 급락을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꽃님이님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